네, 우리 예. 박상민 이사 오셨는데 네. 이러면 나가린데 네, 이럴 줄 알았다. IT 떨어질 줄 알았다. 네. 우리 또 오늘은 멀끔하게 네. 오신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컨셉이 있어요. 있어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이거 끼워 맞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네. 지난주부터 생각한 겁니다. 정말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중국 이야기 할 거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제 오늘 컨셉은 네. 일정 시절에 네. 상하이에 이제 피신해 있는 독립운동가 밀정. 그죠? 네. 우리 또 그 무슨 소리 다 기억이 안 나지. 네, 제가 그런 컨셉으로 네. 왔어요. 우리 독립투사. 네네. 더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조끼를 상하이 신사, 네. 독립투사 우리. 네. 그러면은 저희 미래에셋증권이 김구 선생님 계신데 한번 또 약간 미팅을 비슷한. 네. 미팅을 한번 해드려요. 자, 하기 알겠습니다. 전에 네. 그 글로벌 스탁소 네네. 어떻게 뭐 망했다는 소문이 접었다는 소문이 있어. 접었어요? 아니. 여쭤보려고 제가. 지금 우리가 1000명을 들려드렸는데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네. 1300명으로 늘었어요. 늘었다가 네. 소문 잘못 났네 소문이. 네, 지금 많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2000명 언제쯤 됩니까? 그거는 제가 좀 예단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힘들었고. 하여간 본인은 잘 되는데 지금 시장이 엉망이어갖고 네. 시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특히 네. 중국 쪽은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국내하고 미국보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좀 최근에 떨어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뭐 지금 많이 증시들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중국이 좀 반전 모멘텀이 5월부터 반등을 하기는 했고 네. 뭐 5월부터.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뭐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네.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원래 또 움직일 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네. 한번 좀 플러스 알파로 한 번에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 좋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또 뭐 진짜 의외의 좋은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거의 처음 듣겠어요. 1930년대 상하이로 한번 네. 날라가서 네, 지금 네. 잠깐 이제 그 감실 피해가지고 중국 상황 얘기하러 온 거죠. 김원봉 네. 제가 까먹었어요. 그 밀정 영화에 나오는 우리 김원봉 선생님. 네, 그래서 그 한번 보시면은 그 제가 이제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시면은 네. 중국이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굉장히 좀 상반된 모습 보였죠. 이제 9월 중순까지 보면 한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제 뭐 S&P나 나스닥은 뭐 19% 거의 26% 지금은 사실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4월부터 해서 이제 5월 반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그 5월 이후로 봤을 때 상해랑 이게 심천이거든요. 네. 두 개 이제 5%대 상승을 했고 어허. 이제 S&P라든지 나스닥은 이제 5%대씩 하락을 좀 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 여전히 이제 그 외국인 비중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국은 홍콩 증시랑 네. 이제 상해 본토 증시를 말씀드리는 건데 본토 증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본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중이 아직도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이제 그 외국인의 어떤 외국인 투자자의 그런 영향보다는 중국 국내 정책적인 이슈가 더 많이 작용을 한다. 네. 그리고 사실 뭐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올해 굉장히 중국에 있어서 중요한 해죠. 그쵸. 예, 시진핑 3년님이 정해져 있는 거는 사실 저희 시청자분이나 이제 채팅방에 보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그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무위원 이제 7명이 누가 되느냐. 그렇죠. 그 중에 향후 5년, 그쵸. 5년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향후 신규 진입이 한 2명 정도 예상되는데 네네. 누가 되느냐. 그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조금 이제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반기부터 나오고 있는데 워낙 글로벌 증시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상반기에는 크게 이제 상승하지는 못했던 게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일 많이 오른 섹터를 제가 꼭 여쭤보면은 이제 전기자동차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좀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다들. 근데 요거를 표를 한번 보시면 요게 2021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인데 전혀 다르네.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석탄 섹터예요. 와. 근데 제가 여기서 석탄 섹터 딱 말씀드리는 순간 막 하품하시고 지루해. 석탄 섹터 뭐 막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제가 이제 석탄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저희가
아는 중국의 증시가 실제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IT라든지 뭐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제일 좋아하는데요. 네. 전기자동차 작년에 많이 가기는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석탄 섹터가 제일 많이 갔다. 이게 뭐 중국 내부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뭐 전력난도 있고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IT 섹터 그리고 전기자동차 섹터, 신재생에너지 섹터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 계속 안 좋았는데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반적인 증시가 아니라 섹터별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좀 액티브한 투자가 필요한 증시가 된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그 한국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변하셨죠. 작년에 네. 저희 그 타이거 차이나 전기자동차, 네, 그거 같은 경우 4조 원 AUM 네.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시는 거예요. 투자자분들도 네.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섹터 수익 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은 네. 조금 뭐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인식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3, 4년에 한 번씩 강세 기록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꼭 3년, 4년에 한 번씩 오른다기보다는 그게 네. 같이 오르는데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게 사회융자 총액입니다. 이게 TSF라고 하는데 이 사회융자 총액을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사회융자 총액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디테일하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근데 네이버에서 치시면 한 달치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회융자 총액이라고 하는 게 2011년도에 인민은행에서 도입을 한 경제 지표인데 이게 가계, 개인, 뭐 다 개인, 기업 다 모든 대출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지표이고 인민은행에서 뭐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요거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3, 4년에 한 번씩 그 본토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 요 사회융자 총액도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요 사회융자 총액이 돌아서면서 A주가 강세로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요게 이제 그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얼마나 풀렸나 볼 때 M2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요 빨간색이 M2 지표고요. 분홍색이 사회융자 총액이에요. 이게 사실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4월부터 해서 M2 증가율이 사회융자 총액 증가율을 넘어섰어요. 그러네요. 이게 꺾였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뭐 어떤 걸 판단할 수 있냐면 돈은 많이 풀렸는데 네. 이게 실제적으로 산업에 들어가지가 않고 금융권 내에서 돌고 있다. 그래서 5월부터 저희가 유동성 장세를 예상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려 있었으니까 장세가 유동성 장세로 해서 많이 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사회융자 총액이 돌아선다는 것은 각 산업으로 대출이 일어나면서 돈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이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예상을 하는 거고요. 이게 그 사회융자 총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 지표다 보니까 6월 달까지 해서 특수목적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면서 올랐었는데 네. 7월 달에 이제 특수목적 채권 발행이 끝나면서 잠깐 주춤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반기에 다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네. 뭐 그 경제 펀더멘털적인 측면하고 기업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하반기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제 펀더멘털적인 측면은 이제 그 뭐 돈이 얼마나 이제 대출이 풀려서 이제 사회융자 총액이 올라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측면 네. 인프라 쪽, 제조업 쪽,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제일 이제 대출 많이 일어나는 이제 지금 그쵸. 뜨거운 감자 이제 부동산에 부동산 대해서도 궁금해요. 예,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각 지방 정부의 특수 목적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매년 할당되어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5조 위안이 할당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반기에 다들 기억하시는 이제 락다운도 굉장히 심했었고, 그리고 올해 특히 이제 그 10월 중순에 당대회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이제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 보니까 이게 매 5년에마다 이제 열리잖아요. 네. 그 매 5년마다 열리는 해의 상반기에는 굉장히 인프라라든지 경제 부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해고요. 당연히 더 네. 중요한 해인데 이게 그 요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 정부로 이제 할당된 것이 특수 목적 채권을 6월 달 내에 다 발행을 해라라고 할당이 됐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6월 달 내에 3.65조 위안을 다 발행해야 된다. 근데 이 특수 목적 채권이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이 발행해서 모집한 자금은 72%는 인프라 쪽, 그리고 15%는 판자총 개조니까 사실 거의 다 인프라 쪽에 많이 고정자산 쪽에 이제 인프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65조 위안이 6월 내에 실제로 발행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래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사회융자 총액이 반등을 서서히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네. 락다운도 있었고 올해 기억하시겠지만 여름 굉장히 고온도 심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비가 많이 왔지만 중국은 또 가뭄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이 많이 못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8월 달까지 집행을 다 해라라고 권유를 이제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네. 못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요게 다 집행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특수목적 채권이 네. 내년도에 할당액을 올해 하반기에 땡겨서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오호. 금액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올해 특수목적 채권이 추가적으로 더 발행될 수 있다. 돈이 더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8월 말에 이제 그 1조 위안대 부양책이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 나온 것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8천억 위안에 대해서 이제 그 추가 승인이 난 건데 요 5천억은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그리고 3천억은 이제 정책은행의 인프라 대출 전용으로 이제 쓰이는 걸로 해서 원래 있던 2천억 위안이랑 해서 이게 1조 원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봤을 때 인프라 쪽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배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신에너지,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이제 네. 신흥 제조업, 네. 신에너지라든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뭐 전기자동차 이쪽을 좀 많이 보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대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신흥 에너지, 그러니까 신흥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10%씩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밑에 있는 그림이 요 선행 지표인데 중국 100개 도시의 공업용 토지 면적 증가율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락다운이나 이런 걸로 조금 꺾이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반등세로 돌아섰고 하반기에 계속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인프라랑 제조업 쪽은 이미 대출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뜨거운 감자죠. 부동산. 이제 부동산이 이제 지표가 여전히 좀 부진해요. 저거 살아납니까? 그래서 요거를 살리려고 걱정하는 이제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수요 위주로 이제 그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명료해요. 과거처럼 이제 어떤 버블이라든지 이런 거를 끼려고 하지는 않고 있어서 근데 부양책은 계속 지원책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원책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지표가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하반기에 인프라나 제조업 쪽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 네. 부동산 쪽, 이 부동산의 지표가 올라오는 것이 이제 그 사회융자 총액이 꺾이는데 굉장히 큰 지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좀 보시면 요게 이제 반등을 뭐 한 달이도 두 달이고 연속으로 한다고 하면은 아마 A주는 같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 부동산이 돈을 어쨌든 사회 융자 돈을 네네. 빌리는 사람들이 주체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동산 개발업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네네. 개인들.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 부동산을 좀 안 살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게 그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쵸. 그 지금 보이콧이 많이 일어나고 네.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그 보이콧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으면 처음에 일정 금액 내고 뭐 일정 시기가 됐을 때 1차 금액 내고 2차 금액 내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중도금 내죠. 예, 중도금으로 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 대출 받아서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부동산이 계속 올랐다 보니까 네. 중도금의 개념이 없고 한 번에 전액을 다 대출 받아서 내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낮고 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지금 헝다 사태 터지고 뭐 그러니까요. 3 레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나오면서 지금 헝다가 부채를 갚지 못하고 이러면서 중소형의 개발업체들이 지금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짓다 말잖아요 지금. 네. 짓다가 멈춰. 내가 우리 집에 안 올라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돈 못 갚겠다. 이거 그쵸. 뭐 지출 개발이 안 안 하는데. 되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 언제 그리고 풀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정부 여기 제일 심한 게 허난성이거든요. 그래서 허난성 지방정부에서 이제 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런 멈춰 있는 개발업자들한테 돈을 지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고 허난성이 제일 이 보이콧이 심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정부까지 이제 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수를 하려는 측에서 신규 매수보다는 뭐 이제 그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아마 이런 것들은 좀 진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그 과거에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선수금을 개발업체들이 크게 받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에스크로 계좌에 그냥 넣어두면 문제가 없는데 뭐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좀 허술하다 보니까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놓지 않고 요걸로 또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또 선수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엄청 당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 레드라인 같은 이제 부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요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에서 지금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이슈가 좀 큰 문제. 이제 허난성의 어떤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요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보조금을 뭐 1%씩 준다든지 뭐 취등록세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별로 호적이 있잖아요. 뭐 중국말로 호구라고 하는데 네. 그 호적이 뭐 상해 호적이 없는 사람은 상해에 집을 못 사고 뭐 이런 그쵸, 것들 그쵸. 호적 문제가 중국은 굉장히 그 심각해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뭐 이제 이동간도 잘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들을 좀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경에 이제 뭐 그 중심지 옆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3년 정도 일한 경력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사회 보험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걸 납부를 했으면은 호적 없어도 집을 사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북경 옆에 있는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호적이 없어도 집을 사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지표가 안 올라온다는 것은 수요가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원천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해서 요게 하반기에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관련돼서는 한국에서 이제 조금 그 중국 내부보다는 뭐 과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헝다 사태 같은 것들도 있었고 굉장히 큰 기업들 뭐 완다라든지 근데 완다 그런 것들 루머로도 밝혀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자극적이고 이제 이슈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질문을 받아가지고 현지에 있는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해보면 뭐 금시초문인 케이스들도 좀 있고 해서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호적제도 그 네네. 호구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호구가 저희가 아는 호구는 아니죠. 네. 한자로. 아, 네네네. 한자로. 네네. 네. 지금 집사면 호구 이게 아니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허난성이 가장 그 그 문제가 보이콧 문제가 제일 심했었어요. 그 허난성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제 허난성이 화난성이 됐다고 그런 얘기도 좀. 그 되게 굉장히 기발하시네. 그 짧은 시간에 그거를. 아, 그런 쪽은 아주 트인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걸 주식을 잘해야 생각할 수 되는데. 있다니. 주식을 잘했는데 주식만 못하고 죄송합니다. 다른 건 잘합니다. 그래서 또 직업을 겸손하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들어볼까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했을 때 2분기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제 기저효과, 이제 하이베이스 기저효과 너무 심했죠. 왜냐하면 이제 올해 락다운을 굉장히 세게 했었잖아요. 2분기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이제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인데 이것도 사실 이제 락다운이 지금 뭐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 강도는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조금씩 홍콩이라든지 마카오 같은 데들 이제 뭐 관광 허가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락다운 이슈가 과거처럼 이제 심하게 짓누르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풀리고 있어서 기업의 이제 순이익도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펀더멘탈, 기업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봐도 하반기에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또 하반기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그런 말씀하셨던 지표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5월부터 제가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에너지 저희가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신에너지라든지 IT, 전자, 뭐 방산 이런 쪽이 이제 5월 달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사회융자 총액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펀더멘털 개선 장세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목받는 섹터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은행, 건자재, 비철금속, 자동차, 가전 이런 쪽으로 섹터가 이동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호재들도 많고 좋은 이슈들이 많은데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장세가 변경될 때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라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섹터별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소비 개선세가 굉장히 지금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뭐 가전 섹터 특히 굉장히 여기에서도 이제 펀더멘털 개선 장세로 들어가면서 가전 섹터를 좀 말씀드렸는데 가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호재가 많이 있어요. 원자재 가격 일단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안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게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중국도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소형 가전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 쿠폰을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아서 가전 섹터가 5월 달부터도 뭐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전이 그러니까 백색 가전이라고는 이제 냉장고 세탁기가 있고 네네. TV 쪽이 있고 에어컨 쪽이 있고 그쵸. 뭐 어느 쪽이 요새는 뭐 이제 그 소형 가전 해가지고 에어프라이어라든지 아. 뭐 그런 뭐 휴롬 같이 그 믹서기라든지 네네네네. 그런 것들 그리고 로봇 청소기 아.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던 그 시장이 네네. 새로 열리는 거. 네.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아니라 그쵸. 다 처음 사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혼자 1인 가구라든지 이제 뭐 핵가족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수혜를 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똑같네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사고.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사실 에어프라이어 요새 뭐 집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건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본토 기업들, 이제 자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제품이 나쁘지 않게 나와서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본인들의 이제 국산 제품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장세가 변할 때 섹터를 이제 뭐 잘 캐치해서 뭐 이제 팔로우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에 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게 이제 그 2021년도 주요 섹터랑 CSI 300이랑 비교를 한 지수거든요. 네. 요게 노란색으로 굵게 표시된 게 CSI 300 지수예요. 요게 이제 6.21% 한 해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작년에 좋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요 섹터별로 보면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네요. 하반기 들어서 완전히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잖아요. 와. 그래서 많이 오른 뭐 신에너지 지수는 44%까지 오르기도 했고 네. 증시는 부진했던 반면에 많이 오른 섹터는 또 많이 올랐다. 그리고 보시면 신에너지 섹터 제일 많이 올랐던 이 섹터에서 한번 보시면 뭐 션로우라든지 CAT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86%까지도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일 뭐 많이 오른 거를 잘 고르면 이제 최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지 못하는 종목들도 그러니까 있어요. 3으로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못 네, 사는 저희가 또 이제 뭐 창업판이나 이런 것들을 못 사다 보니까 네. 접근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투자 상품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액티브로 운용을 할 수 있는. 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중국 증시가 5월 달부터 반등했죠. 그 전에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럼 상반기에 제일 좋았던 섹터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제일 좋았던 섹터. 올 상반기. 네, 중국에서 석탄. 보셨죠? 아니 아까 저 맨 처음 뭐 말씀하신 거. 맞아, 석탄 얘기했어요. 그렇죠. 석탄 섹터도 좋았어요. 네. 근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 석탄 섹터 그때도 좋았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예수겠지만 원자재 가격 이제 다 업스트림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었으니까. 근데 네. 상반기에 보면 원자재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날씨도 이제 온화해지고 하면서 석탄 섹터가 사실은 크게 각광받지 못했었어요. 네. 근데 8월달에 보면은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8월달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외잖아요. 네. 사실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 8월달에 오를 게 아니 완전 여름인데. 그죠. 근데 왜 올랐냐고 하면은 석탄 섹터가 8월달에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전력난이 또 발생했어요. 수력 발전 못해서. 네, 가뭄. 네. 그래서 가뭄 때문에 전력난으로 수력 발전을 못하면서 이게 또 석탄이 이제 그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 뭐만 안 되면 석탄이네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산샤댐 네. 사천성에 있는 산샤댐 아시죠? 그게 네. 지금 요번에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산샤댐에서 중국의 수력 발전의 20% 정도를 담당을 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가뭄으로 평년 대비 강수량이 50% 줄은 거예요. 와. 그래서 가정에도 그 전력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도 못 되는데 기업에는 당연히 못 당연히 되죠. 가정 그러니까 우선이니까. 공장들한테도 전력을 못 댔어요. 네. 근데 사천성 부근에 이제 뭐 그 신에너지 장사 CATL, BYD 이런 자동차 공장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생산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또 신에너지 자동차 쪽도 안 좋았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산샤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또 가뭄 얘기가 나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무너진다 그랬죠. 네, 무너진다 그랬었어요. 이게 수위가 네. 너무 높아서 네, 너무 비가 많이 이거 와가지고 산샤댐 붕괴되면 중국의 몇 %의 토지가 네. 물에 잠기고 이거 중국 망하는 그런 막 네, 그런 시뮬레이션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그래가지고 산샤댐 무너지고 막 시뮬레이션을 물이 어디까지 퍼지고 한국에는 어떤 영향, 맞아요. 부산까지 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몇 년 뒤에는 지금 또 가뭄이. 가뭄이. 그러니까 이게 이상 기온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전력난 때문에 석탄 섹터 8월달에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따라잡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못해요. 좀 액티브로 운용하는 상품 그리고 또 중국 투자자, 그러니까 중국의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저희 같은 회사들이 이제 자문하는 상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거에 접근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편할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이사님이 자문을 해주셔야만 안심이 되는데.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본사의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정말 거라서 좋겠죠. 제가 하는 건 안 되죠. 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데 네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 작년이었나요? 그 이제 사교육 업체들 네네.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근황이? 이게 사교육 업체들이 조금 다른 쪽으로 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사교육 규제 굉장히 많이 엄청 해가지고 심했죠.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최근에는 네. 한국으로 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이커머스랑 병합을 했어요. 이커머스요? 네. 그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이커머스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하잖아요. 틱톡이나 이런 네네네. 데에서 그런 데에서 상품을 파는데 그 상품을 파는 이제 쇼 호스트가 선생님이에요. 영어 선생님. 굉장히 잘 나가던 영어 선생님이 거기에서 영어로 상품을 팔고 약간 영어를 가르치고 그런데 그게 뭐 동시 접속자가 몇 천만 명씩 붙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제 규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커머스라든지 그런 거랑 섞어가지고 이제 좀 변칙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규제망을 어쨌든 피해가는 그런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그런 똑똑함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결국에 그게- 그것도 또 잡지 않을까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만큼 몇 천만 명씩 몰린다는 것은 수요가 아직까지도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규제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대응의 영역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뭐 엑시스를 한다든지 뭐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한국에 번역돼서 뉴스가 나오려고 하면은 시간이 또 그렇죠. 시간차가 존재를 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하긴 힘들다. 그래서 상품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액티브 상품으로. 빠져나올 시간도 안 주잖아요. 그냥 뭐 빠박해서 뭐 한 달 만에 그냥 바로 며칠 만에 네, ADR 같은 네. 경우에 그 당시에 좀 네. 굉장히 심했었죠. 제 기억에는 뭐 며칠 만에 막 거의 급락해서 네. 막 90% 하락한 것도 막 수두룩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사실 그때 아마 이제 뭐 좀 손절하신 분이나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발빠른 대응, 섹터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그거는 좀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네, 좋겠고 그 상품 쪽으로 좀 우리 좀 그 자문을 하는데 좀 이사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사님보다 더 더 전문가- 운용에 특화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또 자문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걸 한번 좀 같이 보면 궁금하신 네.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그거 이제 제가 저희 한국증권사 분들이 저희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고 한국투자증권이나 네. 저희가 이제 그 삼성증권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랑은 안 해요? 그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 소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중국 소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락다운 해제. 그리고 락다운 때 이제 배달도 안 되고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배달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락다운 해제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코로나 격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 좀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전체 실업률 같은 경우는 많이 꺾였어요. 근데 이제 16세에서 24세 인구 실업률, 그러니까 막 취업해서 졸업하는 인구의 취업률은 아직까지도 좀 꺾이지 않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많이 꺾이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실업률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국의 고용 인구가 8억 명이에요. 그래서 1%만 이제 조정이 돼도 800만 명이거든요. 그러네. 굉장히 큰 인구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뭐 1%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고용 부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요 신규 이제 막 졸업하는 이런 젊은 친구들 청년 실업률을 더 중요하다 보니까 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편인데 네.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특히 지원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자동차 섹터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밸류 체인이 굉장히 길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자동차가 잘 팔린다고 하면 쭉 연결 지어가지고 취업까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뭐 공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굉장히 이제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섹터가 굉장히 밸류 체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다 자동차 섹터에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보시면은 이제 그 각 시별로 그리고 각 성별로 이렇게 보조금 정책이 다 나오는데 뭐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려도 뭐 보시면은 대부분 전기차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수치 같은 경우에도 5.4% 나와서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아마 물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중국 물가 같은 경우 예. 이제 미국 물가가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니까. 네. 근데 중국 물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2.7% 정도 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많이 올라가면 3.1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 사이클에 돌아섰어요. 요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 어미돼지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모돈, 자돈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 모돈이 얼마나 줄어드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올라가고 요게 또 모돈이 늘어나면 자연스러운 상승의 어떤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는 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 사이클에 들어섰다. 어허.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 중국 CPI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가 돼요. 크네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인의 돼지고기 소비가 전 세계의 50%가 넘잖아요. 저희가 이제 중국 식당 가 보면은 뭐 탕수육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돼지고기 기반의 어떤 음식이거든요. 중국 직접 가면 동파육을 참 그렇게 잘하죠. 아 그렇죠. 저희 그 마오쩌둥께서 제일 좋아하셨다는 동파육. 저도 참 네네. 좋아하는데 어찌됐든 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 사이클에 들어섰기 때문에 CPI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돼지고기 가격이 3%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면 개입을 해요. 뭐 비축률을 풀기도 하고 이제 인위적으로 좀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며칠 전부터 해서 개입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CPI가 뭐 더 오른다고 해도 3%대 정도까지 오르고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환율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7위안 이제 돌파해서. 예, 지금 7위안 돌파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통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6.7위안 정도 되면 개입을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외화 지준율 2% 하락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개입을 시작한 상황인데 뭐 본격적으로 계속 개입을 해서 이거를 7위안 뭐 밑으로 떨어뜨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인데, 지금 계속 이제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절하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중국 시장 네.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좀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지표는 사회이용자 총액. 네네. 그게 이제 증가를 하는지, 그걸 이제 제조업 그리고 부동산 네네. 하나 뭐였죠? 인프라. 인프라. 예, 그렇게 이제 세부 항목별로 하셔서 또 관건은 또 부동산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정리해 주셨는데 한번 보시면서 또 중국 시장이 좋으면 또 우리 시장에 나쁘진 않아요. 그게 또 영향을 네네.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엮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게 조금 진짜 변화하는 그런 의미 있는 변화가 있고 이러면 또 가끔 이렇게 중국 시장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글로벌 스탁수 한 번 더. 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 아, 글로벌 스탁수가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언제 올라온 거죠? 지난주 토요일인가 아, 금요일에 그렇게 하면 안 올라온 됩니다. 망합니다. 거. 아 그래요? 매주 이렇게 3일밖에 안 된. 아니 그래도 이번 주 올리고 나오셔야죠. 아. 지난주 걸 보시면 안 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일 올리시는 매일 올린다는 마음으로. 매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면 반드시- 브이로그라도 네. 지금 집에 가는 거 브이로그. 가서 한번 찍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네. 브이로그라도. 네, 글로벌 스탁스 네. 응원합니다. 그러면 고생해주신 우리 또 독립투사 코스플레이로 오신 우리 소상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우리 또 개장 시황 정리하러 가죠.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